그러면 7개 서프라이즈가 다 일어나면 네. 다 주식은 오르는 거죠? 일단 다 좋은 쪽으로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 2년 전에는 안 좋은 쪽으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좀 좋은 쪽으로 연준에서 연말에 양적 긴축 QT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QT 금액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걸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뭐 한 그 짧게는 7개월 아니면 11개월 정도 걸려서 인하를 했었으니까 인하는 내년 1분기 정도일 것이고 아니면 2분기 정도에 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전에 이제 QT를 줄여 나가는 것을 먼저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까지 하고 아마 QT가 종료가 될 수도 있다. MSCI 선진지수 정확하게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연말에 아마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네 번째는 워런 버핏이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가 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의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 마지막 두 가지는 둘이 서로 엮여 있는 건데요. 상법에 보시면 이사 충실 의무. 예. 요거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건 사업은 상증여세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고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다른 것보다도 어제 저녁 시장 보면 그 신규보 그 주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주 그렇습니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보고 뭐 그저께 그런 흐름을 약간 돌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P 또 4,300 근처에서 이제 똑똑하고 있는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질 거는 사실 예전에만 해도 그 고용 쪽이 좀 둔화가 되어야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된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침체로 가지 않을까를 더 우려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저는 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쪽의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근데 간밤 데이터는 좀 혼재돼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고 그 전주 대비해서도 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몇 주간을 더 지켜보면서 데이터를 볼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서로 이제 한쪽이 위로 따라가든 한쪽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시장에서는 뭐 그러면은 고용이 하나는 높게 나오고 하나는 낮게 나왔으면 중간 정도이지 않느냐 정도 해석으로 이렇게 그 풀이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페드와치에서 채권 선물 시장의 변화도 보면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볼 때는 둘을 그냥 중립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어제 그 시장에 대해서는 그 신규 이니셜 잡 클레임 때문에 움직였다는 해석이 많이 있긴 했는데 꼭 그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뭐 그저께 많이 빠졌으니까 좀 돌아선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호주하고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연준도 혹시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소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호주나 캐나다가 보여준 게 그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건너뛰기 스킵 이론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멈췄다 다시 가버리는. 그러니까는 일단은 다시 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호주, 캐나다 케이스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최근에 얘기한 걸 조합을 해보면 일단 눈앞에 닥친 거는 동결일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전히 한 30% 정도의 확률로 인상 확률이 잡혀 있는데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사실 그건 좀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이제 뉴스를 소화해 나간 과정이 최근 며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고용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침체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고용이 나쁜 건 안 좋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고용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냥 시장이 상관없이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뭐 어려운 좀 거죠. 하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무엇보다도 2023년 중반 세븐 서프라이즈 이걸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 원래 이제 잠깐 그 전에 세븐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10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예, 원래 블랙스톤의 이제 바이런 위엔 이제 부회장이 매년 초에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 그런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한 10가지 정도.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매년 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일어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저도 이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 하신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랬는데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보다는 좀 그중에서 현실화된 게 여러 개가 나와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요거를 더 만들면 재미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서 근데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내봐도 10개가 안 됩니까? 10개가 안 돼요. 그러면 뭐 잘하셨어요. 근데 원래 7개 하셨어요? 예전에도? 아니요. 예전엔 10개를 채워서 했었습니다. 뭐 그냥 3개는 없는 걸로 해서. 그 10개 중에 대표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게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이 일단 랠리를 펼치지 않겠느냐 하고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에 박스권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엄청 맞히셨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 운 좋은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거 7개 서프라이즈 이거 들어보고 싶은데 한 개씩 좀 해주시죠. 그 일단 맨 첫 번째가 저는 좀 제 나름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연준에서 연말에 지금 양적 긴축 QT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테이퍼링, 그러니까는 줄여 나가기를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건가요? 네, QT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QE 테이퍼링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건 오히려 이제 QT 금액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걸로. QT를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QT를 줄여 나가니까는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쓰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그때 당시하고 똑같은 경로로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금리 동결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QT를 줄여 나가는 게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달이 마지막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상반기에 QT 금액을 연준에서 줄여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년도 하반기에 실제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이후에 QT가 완전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QT의 금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뭐 한 그 짧게는 7개월 아니면 11개월 정도 걸려서 인하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인하는 내년 1분기 정도일 것이고 아니면 2분기 정도에 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전에 이제 QT를 줄여 나가는 것을 먼저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2022년도 7월 달에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향후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이 규모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70%의 뭐 구간, 그다음 90% 구간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쭉 그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보면은 2024년부터는 그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말 되면 멈추게 되고 25년도에는 그 자산이 그대로 유지돼서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만약에 연준이 예상한 경로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일단 950억 달러씩 매달 하기로 했으니까 그 QT를 하고 내년에는 그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고 나서 내년까지 하고 아마 QT가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예,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950억 달러씩 그러니까 QT를 하는 거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멈춰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95를 갖다 뭐 45로 만들든. 네, 네. 네. 그런데 이거가 발표가 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거죠? 아무래도 지금 QT가 일정 부분은 긴축적인 효과를 네.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완화가 나오면은 네. 특히나 이제 그 채권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은행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완화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개 서프라이즈가 다 일어나면 네. 다 주식은 오르는 거죠? 일단 다 좋은 쪽으로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2년 전에는 안 좋은 쪽으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좀 좋은 쪽으로 많은 게 이제 그 요번에 선정하게 된 그런 네. 것들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이 부분들이 저는 다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그다음에 재무부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채권을 많이 늘리게 다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을 여전히 많이 제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2017, 18, 19년도 사례 자체가 참고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영래포 금리보다 채권 단기물 금리가 더 높아서 그쪽으로 자연스레 영래포에 묶여있던 유동성이 이동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없어졌었다라고 얘기를 그때 당시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그러셨죠? 예, 예.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같은 현상을 좀 만들어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장에는 다행히도 지금 단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요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 만약에 지금 바라는 대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장점이 연준의 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준은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비용이 나가는 거는 그 은행 지준에 대해서 기준금리 하단 대비 15bp를 더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영래포에 대해 가지고서 기준금리 하단 대비해 가지고서 5bp를 더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래포가 그래서 많다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고 연준이 적자를 더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올해는 아마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영래포의 금액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네. 이게 전부 다 뭐 단기채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네. 거죠. 그 다음에 QT는 내년 정도로 해가지고서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년 말 기준금리하고 가정을 이렇게 쭉 해서 이자 수익과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그러면 내년 연말 기준으로는 소폭 흑자로 이제는 규모가 돌아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는 뭐 굉장히 세심하게 작업을 해가지고서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장기 계획을 지금 세우고서 나름대로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금융시장 안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단기채 금리가 더 높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방안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영래포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준금리 하단에 그냥 맞춰서 영래포 이자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를 코로나 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 MMF 시장에서 불만이 많아져 가지고서 영래포에 대해서 5bp를 더 주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었거든요. 옛날에 한 거죠. 네, 오래전에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철폐하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단기 시장에서 사실 5bp는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 단기채 금리가 더 이제 영래포 금리보다 높게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플랜 B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플랜 C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역시나 과거 사례에 있는데요.
2019년도 9월 달에 미국의 하루짜리 금리가 10% 이상으로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자금 시장에서 대소동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연준이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은 1년 아래에 있는 채권을 무지막지하게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소동이 벌어진 거를 돈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는 그게 플랜 C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고 당시에 이걸 가지고서 비판이 많았어요. not QE다. 네, 그러니까는 자산 매입, 우리는 QE를 자산 매입으로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QE가 맞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QE라는 거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데 중장기 금리도 내려가길 바라면서 중장기물 위주로 사는 게 QE지 않습니까? 그게 연준에서는 QE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not QE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갔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좋았었죠. 단기자금 시장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단숨에 그때 당시에 3천억 달러 이상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자금 시장에 소동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플랜 C로는 직접 주입 방법도 이미 과거에 썼던 거니까 가능할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 쪽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문이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충분히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고 조치들을 취하려고 과거부터 지금 나름의 시나리오는 그려놨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대표님 워낙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지만 저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조 달러 정도를 가져갈 건데 잘못하면 한 달 사이에 5천억 달러 가져갈 거야. 그러니 난리가 나지 않겠어. 이건데 사실은 그 5천억 달러 가져다가 결국 다 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고 재무부 사람하고 연준하고 통화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네들 이거 좀 골치 아프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조정해 줄까? 연준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그거를 오바나의 금리가 10% 20% 가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근거는 없지만 잘 될 거로. 네. 어쨌든 첫 번째 거는 됐고. 중에서 가장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셔서 핵심이어서 좀 네. 중요하게 말씀을 길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가 뭔가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우리가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인데, 그러니까는 요 부분을 왜 사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냐 하면은 이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판단은 정확하게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워낙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꿨으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들어가게 될 거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희망을 담아 가지고서 미리 잘하면 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이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 보고서가 2주 전에 나오게 되고요. 그게 간밤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여기가 가장 이제 평가를 해줄 때에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러면 플러스 2개를 주고요.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시 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럼 플러스 하나. 이거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곤란한 건데 한국이 마이너스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조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는 6개로 유지가 됐거든요. 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코멘트를 보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서 얘기를 앞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줄에 덧붙인 것이 각각의 항목별로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향후에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되고 나면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그 영향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도 좀 있기는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치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고요. 다만 그런데 실제로 가령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자유화를 높이겠다라는 거는 발표는 했는데 24년 7월부터거든요. 너무 늦네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반영을 안 할 텐데 그때 가가지고 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코멘트가 나와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도 12월 달에 하기로 이제는 완전히 못이 박혔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평가를 내리는 지금 당장에서는 이뤄진 게 아니니까는 좀 더 엄격하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를 통해 가지고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그동안 투자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선진 지수에 갈 때에는 그 이제 문제 요인들이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요 점들은 정부에서 대부분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점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일지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이게 돼야 사실은 뭐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거고 뭐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도대체 뭐 내년에 할 걸 지금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좀 워낙 오래된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짜증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정부 별로 할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된 거는 세 번째 세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말에 아마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상황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낮거든요.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 하반기에는 2%대도 한번 갔다가 연말은 3%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특히나 만약 연준에서도 멈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워런 버핏이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러니까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걸 좀 더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버핏이 기본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 중심,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 이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또다시 미국에만 치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했죠. 미국에 맞서지 말아라. 근데 최근에 주주 이제 총회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놀라운 시기가 끝나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많은 언론에서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야로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미국이 아웃퍼폼하는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얘기로 오히려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고요. 그게 보이는 것이 최근에 뭐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론 단타로 그치긴 했지만 TSMC도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외 지역 투자 추가한 것이 혹시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투자라는 게 일본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대는 중국, 우리나라 뭐 그다음에 유럽 이런 투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늘렸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가 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의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인데요. 상반기에는 사실 리오프닝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미국에서 긴축이 사이클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로 갔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원책을 썼을 경우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썼을 경우에 외환 시장의 부담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에서 확실하게 스킵이 딱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부양책을 쓰기에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리오프닝이 되는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도 빠르게 풀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양책이 생각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좋은 환경이라는 게 미국이 그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 단계에 가면 어쨌든 중국이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 같은 뭐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두 가지는 둘이 서로 엮여 있는 건데요. 상법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지만 이사 충실 의무. 요거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 주주권익이 보호가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더민주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했었고 거기에 앞서 가지고서 더민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법안을 발의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4월부터 해가지고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나와가지고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이용우 위원하고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면은 이제는 지금 여당 쪽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면 사실은 법안을 이미 발의한 자가 있고 반대편 당에서 그거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에 속도가 좀 더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본인들 활동에는 그동안에 주주권익에 싸그리 무시해도 됐는데 이걸 다 생각해 줘야 되면 법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늘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뭔가를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이지 않을까. 근데 첫 번째는 뭐 차등 의결권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준으로 봐서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수건 사업은 상증여세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세율 자체는 못 낮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연부연납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든지 뭔가 아니면은 가업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대폭 완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상속 가액을 결정할 때 지금은 토탈로 하는데 개별로 나눠서 즉 예를 들어 100억을 받게 될 때 100억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는데 그걸 만약 5명이 나눠 가진다면 20억 기준으로 각각 매겨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 부담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카드들을 내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 충실 의무 개정은 사실 그 만일에 이게 뭐 내일 아침에 당장 되면 이게 주식시장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좀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엄청 좋은 거지만 기업들이 뭐 당장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상소증여법 개정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 부분들은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걸려 있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 쪽에서는 경제 부양, 뭐 증시 부양 이런 쪽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을 뭐 이제 앞서 보셨던 뭐 MSCI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 일환이다 보니까는 이런 조치들이 조금 정책적인 조치들이 그 원래 같으면 저는 기대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한번 더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2023년 중반 세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연말에 큐티 줄여나가기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연준 얘기고요. 한국은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얘기를 또 간밤에 나온 게 있어서 해주셨고요. 한국은행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워런 버핏이 미국의 지역에 투자를 좀 늘릴 수도 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갈수록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또 우리 많이 얘기 나눴던 상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시장의 프라이싱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생을 하면 뭐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펼쳐 나갈지 뭐 변화가 있는 대로 또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분석을 도와주시고요. 정광훈의 포커스라이트 정광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